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지만 정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당신의 통장에 반드시 필요한 그 비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적정 금액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 계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8세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며 집 한 채와 소액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세세히 나눠 계산해보니 은퇴 후 한 달에 약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그는 퇴직금을 일부 투자해 연금 상품을 추가 가입하고 예비비로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비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비상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여유 없는 상황에서도 시작한 노후 준비. 박 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내던 52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는 급여에서 매달 20만 원이라도 떼어 저축을 시작했고 주식과 채권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퇴직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축과 투자로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꾸준히 모으다 보니 10년 후에는 꽤나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지속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투자 실패 후 다시 시작한 노후 자금 마련. 이제 60세가 된 송 씨는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으로 퇴직 직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재정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송 씨는 남은 자산을 신중히 계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달 필수 생활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예비비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송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도 더 이상 그에게 불안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잘 관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보듯 통장에 여유 자금을 준비하고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통해 재정적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모아둔다면 은퇴 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할 비밀 금액,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첫걸음입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룬 첫 부분에 이어 이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전문가 칼럼 형태로 적절한 금액 산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예비 자금입니다. 이 예비 자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비 자금의 필요성: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은행에 예금된 자산과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변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은 필요할 때 유동성을 제공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비 자금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 어떤 금액이 내게 적절한 예비 자금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월 평균 생활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포함하며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곱하면 적정 예비 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예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통장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 현명한 은퇴 준비의 실제 예시.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예비 자금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큰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은퇴 전 비축해둔 예비 자금 덕분에 빚을 지지 않고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예비 자금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의 이모 씨는 은퇴 후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지만 통장에 비축해둔 예비 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지속적인 예비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조언. 예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첫째로 단기 투자나 고금리 저축 상품을 활용해 예비 자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은퇴 전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꾸준히 절약하고 이를 예비 자금 통장에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예비 자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규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예비 자금을 조성할 때는 너무 과도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비 자금은 생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고금리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예비 자금의 장점과 심리적 안정감. 예비 자금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은퇴 후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예비 자금이 없다면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통장에 비축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비 자금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조한 것처럼 현실적이고 충분한 예비 자금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준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 금액을 통장에 준비해 둔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일했는데 노후가 더 힘들다. 65세 경찰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의 불편한 진실. 서론. 퇴직하면 좀 편해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수십 년간 일하며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고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까 나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연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낫지만 문제는 은퇴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공무원처럼 오랜 기간 한 조직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연금 300만 원을 받는데도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사례 1도는 있는데 쓸 곳이 없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 김모 씨 65세는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현역 시절에는 늘 바빴다. 동료들과 함께 출동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갑자기 찾아온 고립. 현역 때는 동료들과 매일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줄어들었다. 회사원이 퇴직 후에도 동기들과 가끔 만날 수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집에서 푹 쉬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왔다. 내가 경찰일 때는 필요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우울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활동이 적어지면서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연금 300만 원이 있어도 그것을 쓰면서 행복을 느낄 일이 없어졌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였던 것이다. 사례 2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생활비 부족의 현실. 이 모 씨 67세는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는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돈이 부족했다. 고정 지출의 함정. 공무원 연금은 직장인의 월급처럼 보이지만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크다. 건강보험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담이 커진다.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년 전보다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 자녀 지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퇴직자의 부담이 크다. 이 씨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현역 때보다 몸이 더 지쳐갔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할 뿐 노후의 풍요로움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즉,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례 3 아내와 이렇게 부딪힐 줄 몰랐다. 은퇴 후 부부 갈등. 박모 씨 66세는 경찰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퇴직 후 24시간 함께하기의 역설. 현역 시절에는 업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따로 살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원했지만 남편은 계속 말을 걸며 관심을 원했다. 박 씨는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함께 외출하자며 잔소리를 했다.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적응이 필요했다. 박 씨는 뒤늦게야 부부 사이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할 때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 은퇴 후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퇴직 후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전부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과거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경제적 준비 철저히 하기. 연금만 믿지 말고 퇴직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지출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보라. 부부 관계 조정하기. 서로 거리 두기를 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자.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거나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결론. 퇴직 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부부 갈등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묵묵히 살아온 당신. 이제는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진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30년 일했는데 노후가 더 힘들다. 65세 경찰 퇴직 후 연금 300만 원의 불편한 진실. 2부. 노후가 더 힘든 이유 심리적 충격과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연금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 더 깊은 문제는 심리적인 충격과 정체성 상실에서 온다. 오랫동안 경찰이라는 직업에 몸담았던 사람이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 오랜 기간 특정 역할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심리적 불안정이 찾아온다. 특히 경찰처럼 강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나는 이제 아무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퇴직 후 삶이 힘든 이유는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근거. 퇴직 후 정체성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이유.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선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를 통합성 인테그러티 vs 절망 DSPAIR의 싸움으로 본다. 통합성 인테그러티 인생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절망 DSPAIR 인생을 후회하며 앞으로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상태. 퇴직 후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절망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처럼 직업에 강한 사명감을 느끼던 사람일수록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급격한 심리적 하락을 경험한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퇴직 후 13년 이내에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사람이 많고 이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은퇴 후 무기력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사례 1. 퇴직 후 무기력증과 건강 악화. 박모 씨 68세는 경찰 생활 32년 만에 퇴직했다. 그는 항상 동네에서 박 형사님으로 불렸고 자신도 그 호칭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퇴직 후 동네를 다녀도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이었을 때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내 말을 신뢰해줬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퇴직 후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됐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점점 체중이 증가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퇴직 후 정체성 상실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흔한 문제다. 은퇴 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례. 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달랐나? 김모 씨 67세는 경찰 퇴직 후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다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가봤는데 경찰 경험이 있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이후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퇴직 경찰들이 학교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덕분에 그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 후에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 건강과 두뇌 활동이 중요한 이유. 퇴직 후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1. 신체 건강 유지. 근육이 줄면 삶도 줄어든다.
의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평균적으로 6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의 12%가 감소하며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 근감소증 SARCOPENIA로 이어져 생활 자체가 불편해진다. 해결책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라.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 2. 두뇌 건강 유지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진다. 퇴직 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급격히 둔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치매 발병 확률이 2배 높아진다. 해결책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독서 습관 만들기,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두뇌를 계속 자극하는 활동을 해야 퇴직 후에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퇴직 후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경찰 공무원이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퇴직 후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라.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라.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라.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과정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자.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다. 일본 은퇴자들의 씁쓸한 현실. 58세 은행원, 퇴직 후 망연자실한 이유는 서론 이제 시작인데 끝이라니? 58세의 타카하시 씨는 일본의 한 대형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에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충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 그는 나름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정년을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들려온 말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올해 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이후의 거치는 개인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고된 퇴직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30년을 몸 바친 회사는 한순간에 떠나야 하는 곳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퇴직금이 있지만 90세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시대다. 연금 수령은 아직 멀었고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은퇴 후 삶이란 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가혹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 전후다. 50대 후반의 중장년층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타카하시 씨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은퇴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비하고 있을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고연봉이었지만 퇴직 후 알바를 전전하는 59세 전직 대기업 임원. 마츠이 씨 59세는 일본의 유명 전자회사에서 임원직까지 올랐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기에 은퇴 후에도 컨설팅이나 고문 자리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연봉 1억 엔이 넘던 사람이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개월간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맞는 일은 많지 않았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하면 오히려 연봉이 높을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채용을 기피하는 곳도 많았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츠이 씨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한때는 회사에서 수십 명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마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자신이 높은 연봉을 받을 거라고 막연히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2. 퇴직 후 아내와 갈등, 결국 이혼한 62세 전직 공무원. 사토시 62세는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에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은퇴 후 부부 갈등이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사토시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길 원했다.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 아내는 반복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사토시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은퇴 후 가족과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준비가 안 된 건 나였다. 내가 너무 무기력했고 부부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일본에서 점점 더 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3. 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57세 전직 IT 엔지니어. 반면 오카다 C57세는 비교적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고 있다. 그는 IT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55세 때 조기 퇴직을 결심했다. 나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했다.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했지. 그는 퇴직 후 곧바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IT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대상의 온라인 강의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회사가 아닌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오카다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퇴직 전에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 막막함과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 58세 은행원 타카하시 씨가 퇴직 후 망연자실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은퇴 후 삶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 불안정한 생계, 예상치 못한 부부 갈등, 무력감 속에서 방황. 퇴직 전부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한 사람들 재정적 안정, 자기 주도적인 인생, 의미 있는 삶.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 망연자실한 이유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후 방황을 겪는 걸까?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1.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자기 결정관. 은퇴 후 삶이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은 자기 결정권 셀프-디터머네이션이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 행복한 은퇴자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 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왜 그럴까?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며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은퇴 후에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퇴직 후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퇴직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퇴직 전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했고 지금은 그 계획대로 살고 있다. 2.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면 빠르게 퇴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인간을 더욱 빠르게 늙게 만든다. 뇌과학 연구 해마의 위축과 치매 위험.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도전 없이 반복적인 생활만 하면 해마이포 캠퍼스의 크기가 빠르게 줄어든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이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이 없으면 해마는 퇴화한다. 해마가 위축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지속적으로 학습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 즉,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을 유지해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퇴직 후 급격히 노화하는 사람들 은퇴 후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진다. 퇴직 후에도 생기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뇌를 자극하고 있다. 3.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1. 경제적 안전망을 갖추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경제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이 가진 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반대로 돈에 대한 불안이 크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도 불행해진다. 해결책. 연금과 기본 생활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은퇴 자금 설계를 해야 한다. 소비 패턴을 단순화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지속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과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는 뇌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 활동이 포함된 취미 등산, 텃밭 가꾸기, 수영 등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생활화된다. 3.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일본에서는 고립된 은퇴자들이 급증하면서 은퇴 후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58세 은행원 타카하시 씨가 은퇴 후 망연자실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살아왔지만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 신체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유지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퇴직 전부터 은퇴 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30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고립과 방황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내 삶을 직접 설계해야 한다. 주도적인 은퇴, 당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좀 쉬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곤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잔잔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찍 퇴직하고 해외로 이민 간다든지 제주도 같은 곳에 내려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언제까지 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울 또는 다른 대도시 생활이 힘들어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3년도 안 되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푸른 바다와 한적한 생활에 모든 걸 걸고 내려갔는데 정작 막상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이 생각처럼 달콤한 휴식만은 아니었다고 고개를 내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까? 라는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혹시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니 전에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며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왜 이런 고민이 생기고 어떤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의 사례를 통해 혹시 여러분이 막연한 환상에 매달리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막연한 휴식의 함정.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제주도 이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8세에 직장 퇴직을 앞두고 있던 A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수도권에서만 줄곧 살았고요. 이제 정년퇴직 후에는 서로 마주보며 식사도 자주 하고 유유자적하게 산책도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여행으로 몇 번 다녀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잊히지 않았대요. 서울의 소음과 먼지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컸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은퇴 직전부터 제주도 인근의 농가 주택을 알아보고 주변 환경도 둘러보고 이주 비용과 지출을 대강 계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부족한 생활비는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제 쉬면서 살자가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내려가서 생활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얻는데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컸고 제주도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남쪽 나라 같은 이미지와 달리 바닷바람과 습기로 인해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더라는 겁니다. 또한 몇 달 동안은 편안하고 좋았지만 막연한 휴식이 의외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왔어요. 애들 자녀이 보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리워지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 문화생활도 잘 못하겠고 이러다 보니 외로움도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러려고 내려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진짜로 편히 쉴 수 있는 인생을 원했지만 그게 단순히 환경을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의 삶을 휴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바다만 보면서 살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막상 내려가서 겪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를 완전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불안. 두 번째로는 은퇴했거나 조기 퇴직을 앞둔 B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B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5세 전후로 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만의 삶을 찾아보겠다. 이 마음이 컸죠. 그런데 B씨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일을 완전히 놓았을 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일을 하면서는 늘 조직 안에서 누군가와 의사소통도 하고 매일 만나야 할 사람도 있었고 일정도 빼곡하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퇴직 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야 하지? 하루 종일 뭘 하면서 보내야 할까? 이렇게 막막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B씨는 은퇴 후에 아침에 눈 뜨면 헬스클럽도 가고 동네 산책도 다니고 낮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자마자 지인의 소개로 어떤 지역 축제 운영 요원 일을 잠깐 맡게 됐는데 본인은 이제 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막상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삶의 활기가 다시 도는 걸 느꼈다고 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의외로 기분이 좋구나 싶었다는 거죠. 결국 B씨는 일을 완전히 손 놓는 게 내 성향에는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몇 달 만에 파트타임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정신적 자극과 뿌듯함을 주는 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본인만의 활동을 찾지 않고 무작정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금세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해요. 3. 새로운 인생 2막은 어차피 내가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C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부는 은퇴 후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둘 다 도시 생활에 지쳤고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소일거리 삼아 농사도 조금씩 해보자는 2막 인생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유로운 농촌 생활만 꿈꿨다면 무리였을 텐데 이 부부는 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작물은 뭘 심을지,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할지, 주변의 농민들과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쌓을지 등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도시에서의 모임이나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고 실제 귀농 교육 프로그램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그냥 집 앞 텃밭 몇 평만으로는 재미 삼아 키우는 수준밖에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또한 진짜로 농촌 지역에서 살아보면 한여름 벌레 문제부터 겨울철 난방비까지 신경 쓸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C 부부는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열심히 갖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씩 갖추면서 조금씩 농업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매달 인건비나 농자재비 부담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역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우리 마을 특산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대요. 이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자기들도 즐겁고 소득도 조금씩 생기고 이제야 진짜 내 손으로 새 인생을 만드는 기분이다 라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인생 2막이라는 것도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도전해야 비로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난 은퇴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살래라는 태도로만 있다가는 지루함과 상실감이 훨씬 먼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결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관건. 정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쉬는 삶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만 바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쉬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막연한 휴식의 함정 그냥 바다나 시골 풍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물가 관리가 필요하고 지루함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음. 이를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일수록 완전한 무직 상태가 주는 공허감이나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이나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됨. 새로운 인생 2막은 내가 만드는 것 막연히 귀농, 귀촌, 해외 이민 등을 꿈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끈기가 필요함. 결국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함.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은퇴해서 어디로 이사 갈까, 무엇을 하며 지낼까라고 고민한다면 그저 화려한 영상미로 포장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발품을 팔고 실제 삶의 조건들을 따져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분명 도시를 벗어나 더 깨끗한 공기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준비 없이 혹은 내 성향을 잘 모르고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금방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거나 농촌 생활을 꿈꾼다고 결심하셨다면 실제로 몇 달간 월세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거처를 구해 살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야 미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은퇴 후 안정과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앞서 철저한 현실 점검과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에서 살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 갖고 떠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쉬면서 살자. 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제주도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제2의 인생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